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결혼 후 몇 달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생활비 요청. 그때 함께 들었던 이 한마디는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며느리의 삶을 올감했습니다. 왜 아들에게는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며느리에게만 연락이 왔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생활비는 어느새 당연한 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없었고 대신 요즘 며느리들은 다 계산적이라는 날선 말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라도 늦으면 차가운 침묵이 찾아왔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마음속 이야기를 끝내 나누지 못한 채 가장 슬픈 방식으로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하지만 깊게 일어나고 있는 고부 갈등의 한 단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돈을 매개로 시작된 관계의 균열이 어떻게 깊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동시에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며느리라는 위치는 여전히 미묘하고 복잡한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기쁨인 동시에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새 가족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식구들의 생일을 챙겼으며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는 존중해야 할 어른이었고 남편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안부를 묻고 날씨 이야기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데가 많구나.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건강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자식으로서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친정 부모님도 비슷한 나이셨고 언젠가는 그녀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의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기시는데 보태시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끝내기 직전 시어머니는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괜히 걱정만 시키잖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성격이 예민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순간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 남편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시어머니의 건강과 생활비 문제라면 아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 아닌가? 하지만 그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아들 앞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겠지. 부모로서의 자존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달 50만 원이 시어머니의 계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조용히.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을 효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벌어서 시부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송금을 받을 때마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았다, 고맙다. 짧지만 감사의 뜻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변화는 시어머니의 감사 표현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번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두세 달이 지나자 받았다는 확인 메시지만 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나자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송금했다는 알림을 보내면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상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계속되는데 감사의 표현은 사라진 것입니다. 마치 월급처럼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른들은 원래 표현이 서툴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연락의 패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할 때는 언제나 며느리에게만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나 가족 모임 같은 일반적인 일은 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오직 며느리에게만 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어. 약값이 올랐나 봐. 부담스럽네.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고치려니 돈이 꽤 들더라.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며느리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따라왔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괜히 걱정만 시키니까. 며느리는 점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셔야 할 책임도 부양할 의무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인 부분은 며느리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적으로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 용돈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용돈 같은 거 드려? 나는 우리 부모님께 한 달에 조금씩 드리는데.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괜찮으시대. 연금도 있고 정정하셔서 특별히 돈 드릴 일이 없어. 그냥 명절 때 용돈 좀 드리는 정도지. 왜? 뭐 필요하신 거라도 있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 말이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며느리는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연금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가 보내는 5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시어머니가 왜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는지였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오히려 아들에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며느리만 알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손한 일처럼 느껴졌고 자칫 관계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생활비는 총 6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녀는 이것을 투자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 투자, 남편의 가족을 위한 투자, 언젠가는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결국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오가지만 마음은 멀어지는 기묘한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해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생활비는 이제 요청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말이면 간단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것 보내라. 짧고 명료했습니다. 거기에는 부탁의 뉘앙스도 감사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월세를 독촉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문제가 된 것은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 50만 원이었던 생활비는 어느새 6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올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면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병원에 다녀왔다며 추가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추석인데 준비할 게 많지 않겠니? 1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겠니? 건강검진 받으려니까 비용이 좀 나가네. 이번 달만 좀 더 보내줄 수 있니? 이런 요청들이 쌓이면서 기본 생활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며느리는 한 번도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불효처럼 느껴졌고 시어머니를 실망시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월급에서 60만 원이 나가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웠지만 견딜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감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했던 감사의 말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송금 알림을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뜰 뿐이었고 가끔은 그마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보냈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면 한참 후에 오케이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보내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 중 거의 4분의 1을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달 동안 일하며 흘린 땀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힘든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 다른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계산적이야. 자기 부모한테는 뭐든 해주면서 시댁은 뒷전이지.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다들 자기 생활만 챙기더라고. 명절에 와도 일 하나 고와주는 법이 없어. 손님처럼
앉아만 있으니 답답하지. 이런 말들은 며느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친척들이 며느리에게 전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며느리가 직접 그 자리에서 듣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매달 6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 준비도 열심히 도와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는 항변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비밀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듯이 그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하려면 그 비밀을 깨야 했고,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평을 들으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순간은 남편의 형제들과 비교될 때였습니다. 남편에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누나는 시댁에서 꽤 먼 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딸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딸은 효녀야. 바쁜데도 전화 자주 하고 가끔 와서는 용돈도 쥐어주고 가더라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웃어야 했습니다. 시누이가 쥐어주는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명절이나 생신 때 10만 원, 20만 원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매달 60만 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산적인 요즘 며느리로 치부되고 시누이는 효녀가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이 불공평함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화를 내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건가? 내가 너무 속 좁은 건가?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며느리에게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 주말 방문, 각종 심부름들. 며느리는 그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고, 동시에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다고도 느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은 그녀를 지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무슨 요구를 하실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남편과 나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매달 자신의 어머니에게 거액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적 상처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매달 생활비를 요구해.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 없어. 오히려 나를 계산적이라고 하시더라.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남편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며,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독이 되어 그녀의 마음 속에 쌓여갔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낼 때마다, 시어머니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그 독은 조금씩 농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관계의 기반이 투명함과 진실이 아니라 침묵과 비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투명함 위에 세워집니다. 서로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숨겨져 있었고 감사는 사라졌으며 어려움은 며느리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뜻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고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통장에서는 또다시 7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도, 인정도, 좋은 관계도, 오직 서운함과 억울함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3년째가 되던 해 며느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녀의 월급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시에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셨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했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 보내는 60만 원 친정 병원비, 줄어든 월급,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숫자는 마이너스를 가리켰습니다. 저축을 깨야 했고 그것도 부족하면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번 달만 생활비를 조금 늦춰도 되는지 양해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보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주일만 늦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 며느리의 손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달 생활비를 일주일 정도 늦춰도 될까요?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며느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친정 아버지의 병환도 그녀는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활비를 보냈으니 이번 한 번쯤은 봐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침묵은 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목소리에서 서운함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꽤 많이 나와서요. 일주일만 늦춰주시면 됐다. 알았다고 했잖아. 바쁠 텐데 끊어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해나 공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신당한 듯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약속대로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송금했습니다. 친정 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드려도 짧게 응, 잘 지낸다는 말만 하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는 통화가 길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며느리의 근황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변화는 더욱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거의 외면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일 뿐이었고 며느리가 나를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됐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일을 도와주면 고마워하셨는데 이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시며 며느리의 식사를 챙기셨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대화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활발하게 대화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는 환영받지 못한다. 며느리는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댁 방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밝게 웃으며 아들과 대화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겼습니다. 단지 며느리에게만 차가웠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대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차갑게 대해라고 말하면 남편은 왜 그러시지?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설명해야 합니다. 3년 동안 4달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것, 이번 달에 일주일 늦췄다는 것,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화가 나셨다는 것.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남편은 물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3년 동안 혼자 감당했어.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가족 불화를 일으킨 나쁜 며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혼자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성껏 잡채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잡채를 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만든 음식은 입에 안 맞아. 내가 만든 게 제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에 다른 식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자신의 정성이 거부당한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없는 자리에서 혹은 며느리가 부엌에 있을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이 없어. 시부모를 짐처럼 생각하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뒷전이야. 친정 아버지는 입원했다고 난리더니 나는 아파도 관심도 없어. 이런 말들은 다른 가족들을 통해 며느리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3년 동안 생활비를 보냈고 친정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단지 일주일만 늦춘 것뿐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 이야기는 여전히 비밀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는 지쳐갔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계속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차갑더라도 그녀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시댁에 가도 인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미움받아야 하지? 끊임없이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침묵이, 무시하는 태도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꿈, 시어머니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꿈. 며느리는 우울해졌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집에서도 항상 무거운 기분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것,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3년을 투자했고 지금 멈추면 그 3년이 다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를 견디며 홀로 고통받으면서.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많은 생활비를 보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해도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의 지연, 그것이 3년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일주일의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처음부터 그 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투명함 대신 비밀로, 감사 대신 당연함으로, 대화 대신 침묵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할 걸, 남편에게도 알릴 걸, 시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할 걸.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4년째가 되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 남편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달려간 며느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남편과 시누이를 만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심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 년간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침묵, 무시하는 태도, 받지 못한 감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힘들겠지만 좀 도와줘. 엄마, 간병하는 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그리고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간병했지만 며느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며느리는 주말마다 병원에 갔고 평일 저녁에도 들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언어 능력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짧은 단어들만 겨우 발음할 수 있었고 대부분은 눈빛과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여전히 차가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물을 따라드리면 시어머니는 받기는 하지만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챙기면 시어머니는 몇 숟가락 먹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나 시누이가 와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챙겨주는 음식은 기꺼이 받아 드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차가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 혼자 병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잠시 집에 들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작아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강했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 든 한 사람, 아픈 한 사람이 거기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와버린 관계에 대한 슬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슬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이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생활비 드린 게 벌써 4년이 됐어요. 그게 부담스러웠던 건 아니에요. 저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제가 하는 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 늦췄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차갑게 대하셔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일주일 후에는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했어요? 저도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다른 감정인지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저한테 왜 그렇게 대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며느리의 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며느리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입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진솔한 대화는 이제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의 입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의사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돌보거나 요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 시누이, 그리고 며느리가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시누이는 멀리 살고 있어서 직접 간병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주겠지만 물리적으로 돌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은 시어머니가 원하지 않았고 집에서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동의했습니다.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는 방을 새로 꾸미고 필요한 의료 장비들을 갖췄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이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출근 전에는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겨야 했고 퇴근 후에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고 물리치료를 도왔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에게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간병을 받으면서도 며느리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식사를 챙기면 마지못해 받았고 며느리가 도와주려 하면 거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헌신에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엄마 돌보느라 힘들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할게. 남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왔는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와중에 과거의 문제를 꺼내는 것은 남편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물리치료의 효과로 움직임이 조금 나아졌고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단어들을 발음할 수 있었고 짧은 문장도 가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챙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렵게 천천히
해. 그 한마디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일까?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것일까? 어머니, 며느리가 대답하려는 순간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한마디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힘을 다 쓴 것처럼 며느리는 그 순간을 놓쳤습니다.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그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안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며느리의 간병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 말일까?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한 사과일까? 아니면 그저 지금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한 사과일까? 며느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렴이 온 것입니다. 약한 면역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다시 응급실로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가족들은 중환자실 앞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울었고 시누이도 울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후회였습니다. 끝내 풀지 못한 매듭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명씩 짧은 시간만 허락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갔고 시누이가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었고 눈도 감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들리는 것일까? 어머니,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끝까지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해라고 하셨을 때 저도 대답했어야 했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저도 잘못했다고 말했어야 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라도 편하게 가세요.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며느리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용서로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의도된 움직임인지 아니면 며느리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시간이 다 됐다고 알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그리고 사흘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고 시누이도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복잡했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왔습니다. 모두가 며느리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잘하네.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모셨어. 효부다, 효부야. 요즘 같은 며느리 보기 힘든데. 하지만 며느리는 그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만 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고통을, 풀리지 않은 갈등을, 나누지 못한 진심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를 향해서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며느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생활비 요청. 그것이 어떻게 이런 결말로 이어진 걸까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소진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마지막까지 엄마 잘 모셔줘서 고마워. 며느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라도 말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지 남편을 괴롭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개인적인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많은 가정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고부 갈등, 돈 문제, 소통의 부재.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두 사람 모두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며느리를 시험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진심으로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관계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라는 한마디가 모든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관계는 건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관계를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이 문제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은 두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부재가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에게 내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내가 병원도 다니고 생활도 할 수 있어.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면 아마도 며느리는 힘들어도 견뎠을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인정받는다는 느낌, 감사받는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그녀는 기꺼이 더 많은 것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사라지고 대신 당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는 받아야 하는 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희생은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가 일주일 늦췄을 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극단적이었습니다. 완전히 태도를 바꾸고 며느리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충성도를 측정하는 척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정확히 빠짐없이 돈을 보내는 것이 나를 진심으로 섬기는가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지연이 대신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결국 너도 계산적이구나. 너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활비를 보냈는데 친정 아버지의 위독한 상황에서 일주일 늦춘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며느리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며느리는 집안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해야 하고 시부모를 친부모보다 더 섬겨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그런 기대가 드러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친정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쓴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댁보다 친정을 우선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딸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그 가족 모두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 갈등의 핵심에는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진솔하게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머니,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논의해야 할 일 같아요. 얼마가 필요하신지, 왜 필요하신지,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가같이 얘기해봐요. 혹은 남편에게 숨기더라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보내주는 돈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내가 병원도 다니고 생활도 할 수 있어. 내가 벌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알아. 언제든 힘들면 말해라. 우리 함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대화가 오갔다면 관계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투명함과 감사가 있었다면 작은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둘 다 남편 아들에게. 그 침묵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커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솔한 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미안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이별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나를 미워하셨을까? 아니면 나름대로 나를 인정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며느리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명확한 증오라면 오히려 정리가 되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끝난 것은 평생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 내 금전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식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밀리에 한 사람에게만 부과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 경제는 투명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왜 필요한지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며느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기대와 현대적 현실 사이에서 며느리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시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압박과 자신의 가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 며느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셋째,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넷째, 소통의 필요성입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며느리는 이제 남은 생을 후회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말했더라면, 솔직하게 대화했더라면, 남편에게 알렸더라면 끝없는 만약들이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아마 마지막 순간에 후회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한 것,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 진심을 나누지 못한 것.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관계는 투명함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비밀은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해서는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소통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을 때 말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 며느리처럼 평생 풀리지 않는 매듭을 안고 살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도 용기를 내야 합니다.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고 진심을 나누고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침묵의 갈등이 없나요? 말하지 못하고 있는 서운함이, 표현하지 못한 감사가, 나누지 못한 진심이 쌓여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가족에게 전화해서 진심을 나누는 용기,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는 용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용기. 관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당연히 생깁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침묵으로 덮을 것인가, 대화로 풀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비극으로 끝난 것은 두 사람 모두 대화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관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말하십시오. 늦기 전에 소통하십시오. 후회는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